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 부분 살펴볼 건데, 교과서 50쪽부터 51쪽에 걸쳐서 수업을 하려고 해. 이번 시간 이야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돼. 14세기 중엽, 그러니까 1300년대 중반에 몽골이 세운 그 원나라가 점점 이제 쇠퇴하는 한편, 한족들을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크게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등장을 해. 그리고 그 농민 반란군을 이끌던 대장 중에 한 명인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몽골을 쫓아내고 한족들의 왕조인 명을 새롭게 이제 세우게 되거든. 고려는 그 약해지는 원과 이제 새로이 떠오르는 명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이제 편을 들어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명의 편을 이제 많이 들게 되지. 당시에 그 검은세족이라든지 그 원에 붙은 불교 이제 절들이 농장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쥐어짜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었었고, 어, 그, 또 이제 한편으로는 왜구와 그리고 그 원나라에 맞서서 이제 일어난 반란군으로 아까 홍건적 얘기를 했었잖아. 홍건적 중에 이제 일부는 그 명을 세우는데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이제 원나라에 쫓겨가지고 원나라를 당해낼 수 없으니까 좀 더 만만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됐었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돼.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왜구.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공민왕이 고문세족과 불교 사원을 좀 억제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었지.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였었어. 신진사대부와 공민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 정치를 펴나가면서 원을 몰아내고 그 명과 이제 계속 이제 가까운 정책을 지낸 한편, 왜구라든지 그리고 뭐 홍건적 토벌에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민왕이 살해당하고 명이 이제 그 새로 이제 우왕이 즉위하게 됐었잖아. 근데 이 우왕이 즉위할 무렵에 어떤 이제 그 명과의 사이가 굉장히 이제 악화됐었단 말이야. 명이 그 고려에 땅을 요구를 했어. 그 천령 이북의 땅. 쉽게 말하면 한때 그 고려가 옛날에 몽골에 항복했을 때 몽골에 빼앗겼었던 쌍송총관부 그 지역 있잖아. 이곳을 공민왕이 그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되찾았었지. 근데 명이 이제 따진 거야. 자,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제 중국을 지배하니까 옛날 몽골 땅은 다 명나라 땅이다. 고려는 원나라 땅이었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다시 돌려내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당시 고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최영과 같은 인물들이 크게 이제 반발하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하면서 고려가 이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지. 요동정벌의 대장으로 최영이 임명된데, 최영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남고 대장으로 이성계를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이성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성계는 이 그 명나라를 치러가는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었지만, 최영이 어떻게 보면 시켜가지고 이제 가는 와중에서 결국 이제 명나라 치러 갔다가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멈췄지.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이대로 위화도에서 명나라로 넘어가 명나라는 전쟁이고, 이성계는 질 게 뻔하고 죽을 게 뻔하니까 그때 이제 군사를 돌이켜 가지고 개경으로 쳐들어가게 돼. 군대를 이끌고 그 최영과 싸워가지고 최영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 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건 이성계였었어. 이성계와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그동안 공민왕 때부터 이제 계속되었던 그 정책들을 이제 밀고 가는 거야. 검문세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 이제 떨어뜨리고, 또 이제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이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그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그 고문세족들의 토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데,
뭐 신진 사대부들만 가진 거 아니고 고려 관료들이 다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검은 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땅들을 다시 도로 이제 나라에서 빼앗아 가지고 관리들한테 나눠준 건데, 이 과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고로만 알아두자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 관리들한테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들은 어 지금 관직을 맡은 관리들과 관직에서 물러난 은퇴한 관리들,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이 이제 포함돼. 이들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땅을 아예 다 가지라 준 건 아니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그 세금 걷어가지고 너네들이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을 나눠준 거지. 이걸 과전법이라고 해. 과전법을 이제 시행한 것까지는 신진사대부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쿵짝이 잘 맞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좀 급진적인 신진사대부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를 이제 개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뭐 왕실은 또 그대로 놔둔다든지, 그리고 개혁도 좀 약간 그 온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진사대부들로 분열되기 이르렀어. 자, 특히 이제 급진개혁파 같은 인물들은 정도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진사대부들에 비해서 신분이 좀 약간 좋지 않은 그 인물들이 있었고, 또 원건개혁파에는 정몽주처럼 그 신분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신진사대부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정도전 같은 게 급진적인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나머지 이제 온건개혁파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야. 조선은 1392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그 이성계라고 하는 이름하고 1392년하고 좀 약간 그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성계랑 1392라고 하는 그 단어랑 약간 좀 1391을 좀 약간 중국식으로 여러분들 그 발음해 보면은 이성계라고 하는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약간 이런 그 암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외우는 것도 썩 그렇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 그 이성계는 한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 근데 당시까지 수도는 개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성계는 이제 그 당시까지 수도였던 왕씨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개경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수도를 남쪽에 마련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남경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어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한양이었었는데, 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지. 그 한양이 오늘날에 어디냐 여러분들? 서울이지, 서울. 그 서울에 그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이제 짓게 돼. 경복궁이 아니 경복궁이야. 경복궁을 건설했지. 자, 경복궁의 이제 모습이 여러분들 교과서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지. 그 왕이 사는 그 대궐 이름이 경복궁이고, 그 경복궁이 있는 한양을 지키는 그 여러 대문들이 있잖아. 동서 남 북대문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지. 근데 여러분 그 이성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혼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여러 그 신진 사대부들, 특히 그 중에서도 급진파 그 신진 사대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왕위에 올랐었단 말이야.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왕권이 셌다고 봐야 될까 약했다고 봐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들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땐 되게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문세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전직 관리들과 현직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었던. 근데 그냥 토지를 땅 가져라 준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했었지. 자, 토지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그 땅들을 나눠준 고려시대
고려 말 이성계 개혁이 과전법에서 나온 거냐. 근데 과전법 시행 이후에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개혁파로 갈라서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이성계와 함께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됐었는데, 조선이 새로 수도로 옮긴 곳이 한양이었었지. 한양에 새롭게 세운 그 궁전 이름이 경복궁이었다고 했었지. 경복궁.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었다 했잖아.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힘이 훨씬 더 왕권보다 이제 셌다고 받았어. 특히 신하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 뭐 근데 그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라든지 천도를 했었잖아. 그 천도를 하고 나서 한양에다 곳곳에 이제 궁전을 만들고, 그 궁전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지키는 막 대문들도 만들고 이제 온갖 건물들을 만드는데, 그 건물들의 이름이라든지 정치기구의 이름 같은 걸 싹 다 정한 게 누구였냐면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거든. 그 정도전이 했었던 이제 역할이라든지 비중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알 수가 있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왕이 지은 게 아니라 정도전이 이제 다 지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왕은 똑똑할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는데, 맞아, 멍청한 왕이 되더라도, 멍청한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그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으면 신하들이 잘 보살펴야 된다. 신하들 중에서 그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어 가장 높은 신하를 이제 재상이라고 하지. 재상이 어떻게 보면 신하들 중에, 신하들은 총명할 것이고 뭐 과거 시험 다 붙어서 올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재상이 될 것이니까, 재상이 중심이 돼서 똑똑한 왕이든 보통 왕이든 멍청한 왕이든 누구나 이제 누가 왕이 되든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 결국에는 정도전 당시 재상이었는데, 지와 같은 재상이 이제 중심 지와 같은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야 된다고 봤었지. 조선 같은 건 이제 조선은 신진 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이제 급진파 개혁 사대부들이 이제 세운 나라잖아. 이 신진 사대부들은 애초에 이제 불교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려 왕실의 국교이자 당시 자신들이 비판했었던 불교 대신에 자신들이 공부했었던 성리학을 새로운 나라의 이제 그 이념이자 종교로 삼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조선을 이끌어가는 게 정도전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있었지. 정도전은 쉽게 말하면은 왕보다는 재상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봤었는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 왕자들 중에서도 좀 자기가 데리고 그 정치하기 쉬운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어. 그 중에서도 이제 태조 이성계의 가장 그 어린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었던 게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지. 태종 이방원은 뭐 그 과거 시험에도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석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 근데 그 정도전이 자기를 제쳐두고 그 가장 어린 그 막내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니까, 태종은 이제 정도전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세자 자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선의 3대 왕에 이루게 돼. 이방원이 바로 조선의 이제 태종이야. 태종은 그 어떻게 보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쉽게 말하면 신하의 힘을, 신권을 강조했었던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 그 자신에게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좀
사람들이었었는데 태종 때는 태종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었던 또 다른 이제 그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공신 세력들까지도 이제 제거를 했었어. 태종 때는 왕권이 어땠을 거 아니. 뭐 공신 제거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센 왕으로 나오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태종 때 실시했었던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제도야. 자, 육조 직계제가 뭐냐? 조선의 정치기구로는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이제 재상들이 다스리는 재상들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들을 재상이라고 했었지. 이 재상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은 의정부에 모여 있어.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서 그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서 의정부라고 이제 불렸었지.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그 보면 의정부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결정된 내용을 각각의 이제 그 각각의 일을 맡은 기구들에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육조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뭐 관리의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키거나 뭐 어디 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 등등은 이조에서 관리를 하고 호조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관리를 써요. 예를 들어 이호, 예병, 형, 공조 6가지가 있는데 뭐 각자 어떤 각 조에서 뭔 역할을 했는지 뭐 그 외우면 머리 터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들을 수 있도록 해봐. 호조는 쉽게 말해 경제 문제를 담당했어. 그 백성들의 호구 조사 같은 걸 하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을 조사해서 거기서 세금을 얻는 역할 그게 호조. 예조는 어떤 걸 했었냐면 의례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의례는 그냥 지금 국가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밖에 그 주변 나라를 예의로서 이제 섬기거나 그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조에서 외교를 담당하기도 했었지. 병조는 뭐 쉽지. 군사, 병사 문제를 다루는 거. 형조는 형벌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공조는 나라의 사업이라든지 그 나라의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뭐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조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뭐 중요한 조직들이 의정부와 육조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됐었다는 거야.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아까 재상이 있었던 곳이 의정부라고 했었지. 자, 의정부 그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령이 왕이 뭐 명령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뭘 거쳤어야 되냐면은 그 의정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일들이 집행이 됐었던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51쪽에 지금 여기가 51쪽이야. 51쪽에 이 표를 한번 봐보자. 자, 6조에서 어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이제 조들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자기 그 부서에 맞는 그 일을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겠지. 자, 왕에게 보고를 했어. 그러면은 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 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자. 6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그 위에 보고를 하잖아. 그럼 왕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재상들이 모이는 의정부에 이제 보고를 해. 의정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왕에게는 이거 정도만 이거는 보고하고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의정부에서 6조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내용을 덧보태 가지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건의를 한단 말이야. 왕에게 그래서 이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왕이 알았다 하면서 의정부에 내려주면은 의정부에서는 왕이 오케이 한 것만 가지고 이제 6조에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항상 나란 일을 처리할 때 왕이 누구를 거쳐야 되니? 의정부를 거쳐야 되지. 이게 바로 조선이 그 건국됐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이었어. 근데 태종은 이것을 이 의정부 서사제 대신에 육조 직계제를 선택하게 되지. 육조 직계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봐봐. 육조에서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를 왕한테 직접 바로 보고를 하는 거야. 직계를 하는 직접 이제 그 아뢰는 거야. 그럼 왕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6조에다 명령을 내린 거야.
의정부는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지. 자, 재상의 힘이 세지니 약해지니? 재상의 힘이 약해지지. 육조 직계제 때는. 그리고 왕의 힘이, 자, 재상의 힘이 약해지면 왕의 힘이 어떻게 되니? 왕의 힘이 세지겠지. 자, 그래서 그 태종 때는 굉장히 왕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돌아갔다고 이제 보게 돼. 태종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있어. 자, 이것들도 교과서엔 없는 내용이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이것도 반드시 같이 이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3대 왕이 태종이라고 했었지.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권 재상들을 쉽게 말해 때려잡고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었던 왕이라 했었잖아. 교과서에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 육조가 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재상들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육조직계제라고 했었어. 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사관원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태종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사관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조선의 이제 정치 기구에 보면은 왕 밑에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 세 기구를 합해가지고 뭐라 부르냐? 여러분들 여기 나오지만 삼사라고 부르지. 자, 이 삼사는 각자 뭐 하는 기구냐? 사헌부는 감찰 기구야. 쉽게 말하면은 뭐 그 나쁜 짓 하는 관리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약간 그 엄하게 단속하는 그 감찰 기구가 사헌부였었고,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였냐면은 어 약간 그 쉽게 말하면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이제 뭐 하는 걸, 어떻게 뭐 왕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왕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왕에게 자기 직업이 그 사관원의 직책 자체가 왕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그 반대를 하는 기구가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였어. 굉장히 특이하지. 왕조 사회에서 왕에게 비판하는 게 자기 목적인 그 기구가 있었다는 게, 그밖에 홍문관은 쉽게 말하는 그 연구라는 기관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겼었던 게 어떤 것이 있으면 경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경연. 왕이 유교 경전들을 이제 펼쳐놓고, 유교 쉽게 말하면 성리학의 경전들을 펼쳐놓고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그 회의가 경연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성리학의 나라 이제 조선의 이제 기구답지. 자, 그런데 태종은 이 중에서 사관원을 독립시키는데 이제 이르렀어. 사관원은 그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막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왕을 비판하는 기구라 했잖아. 근데 사관원이 독립된 게 왜 이제 왕권 강화한 태종 때 일어났었냐? 이건 여러분들 사관원이 어디로부터 독립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사관원은 원래 이제 재상들의 이제 간섭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했냐면은 재상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되옵니다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사관원을 재상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켰어. 쉽게 말하면 사관원이 그래 왕에게 비판은 계속하지만 재상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야. 왕을 비판하는 그 역할은 계속 담당하더라도 재상들이 사관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화된 게 태종 때의 일이었었지. 이 점도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 밖에 또 태종의 그 역할 중에 하나로 사병을 폐지했다는 게 있어. 자, 이방원이 그 정도전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왕자들을 죽이거나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방원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게 될 수 있었던 그 사병들, 개인의 군대가 이제 큰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방원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권력을 일으킬지 아주 잘 알게 됐었겠지. 사병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막 자기도 그걸로 권력을 잡았지만 누구든지 사병을 데리고 있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그 각 왕족들과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을 다 이제 없애고 얘네들을 국가 군대로 이제 만들었어. 이걸 사병 폐지 또는 혁파라고 부르지. 그 밖에 또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어, 태조 이성계 때만 해도 고려가 이제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단 말이야. 특히 이제 태조 이후에도 그 어떻게 보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막 그 태종 이방원이 어 어떻게 보면 막 그 왕자였었잖아.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세자가 됐는데 방해한 세력들을 하나씩 막 쳐 죽이고 했었지. 이런 걸 왕자의 난이라고 해. 그 왕자의 난 뭐 그 와중에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했었잖아. 시간은 백성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그 조사하고 할 만한 그런 겨를이 없었다고 이제 보여져. 근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는 이제 세금을 거두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 이제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양전 사업의 이제 실시야.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싹 다 이제 조사해. 토지를 조사해서 뭐 할까? 토지 대장을 만들었지. 토지 문서를 만들어주고, 이 땅 네 거 이제 인정을 해준 대신 그 토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게 이제 양전 사업이야. 자,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땅으로 확인됐었거나 뭐 부당하게 취득한 땅들이 이제 발견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몰수해서 나라의 땅으로 삼지. 자, 양전 사업이 세금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땅을 넓히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태종 때 일어났었던 거야. 그 밖에도 이제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의 호구 조사를 해. 이 집에 누가 살고 얘가 몇 살이고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남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싹 다 조사한 다음에 특히 이제 성인 남성들한테 양반부터 그 평민 그리고 천민들까지 모두 이제 호패를 차도록 한대. 쉽게 말하면 신분증이야. 신분에 따라서 그 호패에 그 쓰여진 내용이나 약간 호패의 재질은 달랐었지만 어떤 전 국민 중에 성인 남자들 싹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차게 했었다는 거는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 자, 호패 나눠준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패를 나눠줬다는 거는 전 국민에 대한 그 인구 조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그 성인 남자들한테 세금을 매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하겠지? 자, 호패와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 그 자료를 하나 살펴볼 게 있어. 태종 때의 기록인데 호패를 차라는 명령을 10월 초에 이제 명령을 이제 처음 내린 다음에 어, 그 10월 11일부터는 호패를 지급하기 시작해야지. 12월 1일까지 지급하기 마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2개월 만에 그 전 국민한테 전 백성들한테 이제 호패를 나눠주는 걸 마친다는 것인데 굉장히 빠르고도 그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그 잠깐 이 내용이 왜 이제 태종 부분에 있지? 어, 이거는 태종의 업적이 아니야. 자, 여러분. 태종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들의 세력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처단하고 재상들의 힘도 약화시키고 왕권에 굉장히 세게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앞에 왕이 이제 왕권을 넘어가면 뒤에 왕 때는 조금 약간 약해지거나 왕이랑 신하의 이제 힘이 비슷비슷해져. 그 세종 때가 그랬었는데, 자, 세종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그 아버지 이방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세종이란 말이야. 세종은 이제 아버지 때 신하들이 많이 어떻게 시키거나 이제 눌러 나왔으니까 이제 그 세종 때가 되면 좀 약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의 방침을 바꿔가지고 육조 직계제였던 거를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바꾸게 돼. 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51쪽에도 나와 있지만 육조 직계제가 의정부를 제끼고 이제 왕과 육조가 그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게 육조 직계제라 했었지.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지 않고 항상 그 재상들의 의견을 구하고 했었던 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했었잖아. 자, 이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된 걸 봐서도 알 수 있지. 왕과
신하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었던 게 이 시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세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자한 왕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잖아. 그것 중에 하나는 신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이제 했었던 그 왕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지. 세종 때는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 왕실 연구 기관이 있었잖아. 그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글을 연구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학자 중에 신숙주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 그 신숙주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데, 신숙주가 그 집현전에서 늦게까지 그 연구를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그 책상에 엎드려 잡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그거 보고 좀 약간 딱딱하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왕의 옷을, 그 겉옷을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의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신숙주한테 덮어주고, 신숙주가 막 일어나서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썰이 전해지는데, 뭐 이걸 봐도 세종이 그 신하로 굉장히 좀 약간 그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역할 중에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게 뭐가 있냐? 한글 만든 거지. 한글은 원래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훈민정음, 백성들을 알리는 올바른 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그 정해졌어. 자,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집현전은 그 연구기관이었는데, 조선이 성리학의 국가였었잖아. 성리학이 곧 유교라고 했었지. 그 유교를 연구하는 기구였었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글을 가르친 것도,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발전할 수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어. 세종 때는 이제 유교 정치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어. 그 밖에도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종 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방원의 아들로 이제 그 왕이 되어서 조선의 이제 4대 임금이야. 그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었다는 걸 그냥 내가 어, 이퀄 표시를 했었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었고, 그 밖에 이제 영국연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제 유교를 많이 연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훈민정음도 만들었었다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밖에 이제 그 세종 때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전분 6등법 실시가 있어. 그리고 연분 9등법 실시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세금 제도를 이제 개혁한 거야. 세금. 여러분들 앞쪽에 보면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잘못 적어놓은 거 있잖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수업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충 이제 넘겨버리면 여러분들 안 되겠지. 그냥 세종의 이제 업적이 세종의 업적. 자, 그 전까지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냥 막 거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종 때가 되면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든 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막 그 관리들이 함부로 막 세금 뜯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작했어. 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항상 이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단 말이야. 그 백성들이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고 하지. 자, 세금을 거둘 때 백성들이 기름진 땅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완전히 뭐 농사 안 지어지는 뭐 그냥 버려야 될 땅을 농사 짓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냐. 농지의 질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의 기름진 땅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할까? 많이 걷고, 척박한 땅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두겠지. 그래서 토지가 그 가장 비옥한 땅부터 가장 낮은 땅까지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까지를 나눠 가지고 6등급으로 놨어. 땅의 종류를 6등급으로 구분하는 법이 전분 6등법이야. 세종 이렇게 써. 근데 그거 말고도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었는데, 어,
연분구등법은 해마다 보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때가 있고 잘 안 지어지는 때가 있겠지. 한 풍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풍년이나 흉년이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해마다 다를 수도 있지. 자, 세종은 그러면은 풍년에 백성한테 세금 많이 걷어도 되지. 근데 흉년에 또 많이 걷으면 다 죽겠지. 흉년에 조금 걷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한테 세금을 걷을 때는 땅의 그 농지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을 또 나눴어. 가장 등급이 이제 어떻게 보면 풍년이 들었을 때 1등급을 한다면 가장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를 9등급을 해가지고 그 1등부터 9등급까지로 그 토지세를 세금을 나눠가지고 백성들한테 걷었던 게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거였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음?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세종 때까지 정치를 살펴봤잖아. 교과서에 안 나오는 왕이 있는데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지.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굳이 PPT에 넣는 이유는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살펴보란 얘기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살펴보라고 한 내용들은 같이 이제 뭐 옮겨 적거나 해서 살펴보기를 바래. 자, 세종한테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문종이 있었단 말이야. 이 태자가 문종 세자가 있었는데 이 세자가 굉장히 영특했었어. 세종만큼이나 총명한 아들이었었는데 얘가 이제 결국에 왕이 돼서 문종이 됐었지. 문종이 일찍 죽었단 말이야.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도 어떻겠어? 아들도 굉장히 어리겠지. 그 문종의 아들이 그 유명한 단종인데 그 단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올리게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어린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못된 삼촌, 쉽게 말하면 그 못된 삼촌들이 있었던 거지. 그 중에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물이 있었잖아. 그 왕자가 세종의 이제 아들이었었고 문종의 동생이었으며 단종의 그 삼촌이었었는데 그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세조이지. 세종이 4대 임금, 문종이 5대 임금, 단종이 6대 임금, 그리고 세조가 7대 임금이지. 세조 때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왕권이 강하겠니?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되겠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왕도 몰아내고 그때 있었던 왕도 몰아내고 또 여기에 반대한 여러 신하들도 쉽게 말하면 몰아내거나 쳐 죽이고 하면서 이제 그 왕이 됐었을 거 아니냐. 세조 때가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 때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신하들의 권한을 이제 찍어 누르는 이제 정치를 펼치게 돼.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들을 다 쳐낸단 말이야. 그 세조가 왕이 되는 거는 역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세조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무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얘네들을 그 비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싸우도록 이제 키웠거든. 이 무사들이 결국에는 그 세조의 라이벌들이라든지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고 세조를 왕위에 얹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어. 나중에 이제 세육신 들어봤을 건데 특히 이제 집현전에 있었던 집현전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 세조가 함부로 왕위를 빼앗는 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세조를 내쫓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탈로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하들 중에 6명은 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부르고 또 6명은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들을 이제 생육신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들었었겠지. 자, 이들이 그 사육신이든 생육신이든 단종을 다시 이제 왕위에 앉히고 세조를 쫓아내었던 이들이 대부분 집현전에서 이제 근무하던 학사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조는 이제 집현전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여기고
집현전을 폐지해 버렸어. 집현전이 그 담당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왕과 신하들이 이제 함께 그 유교 경전이라든지 역사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라, 거라고 했었잖아. 자, 이게 집현전이 담당했었던 경연도 같이 이제 폐지되게 되지. 자, 아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니?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가 뭐라고 했었니? 홍문관이라고 했었지. 근데 홍문관은 세조 때 있었던 기구는 아니야. 세조 때 집현전이 일단 폐지되는데 한참 나중인 성종 때 집현전을 새로운 이름으로 되살리면서 홍문관이라고 이제 그 되살리게 돼. 아까 우리가 그 조선의 정치 기구 봤었지만 홍문관은 원래 나라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세조가 이제 폐지했던 기구는 집현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자, 또 세조 때 있었던 그 중요한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으냐? 앞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어, 있었던 원래 토지 제도가 뭐였었냐면은 과전법이었단 말이야. 얘들 과전법. 과전법이었지. 과전법 아까 우리가 배웠었지만 과전법은 전직 관리든 현직 관리든 한 번 관직에 몸을 다는 관리에게는 싹 다 이제 토지에서 세금 거둘 수 있게 그 땅을 준 게 과전법이었지. 근데 과전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 현직 관리 아니라 전직 관리한테 땅을 주다 보면은 점점 이제 나라에서 전직 관리한테도 주는 땅도 이제 그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관직에서 물러났으면은 니네들이 이제 나라에서 더 이상 일도 안 하니까 그 더 이상 땅 갖지 마라 해서 전직 관리들한테는 땅 안 주고 현직 관 현직 관리, 쉽게 말하면 지금 관직에 있는 신하에게만 토지세를 거둘 수 있게 토지를 내려준 게 직전법인데 세조 때부터 이제 실시가 됐었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그 어떻게 됐겠냐? 자, 나라에서 관리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땅이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좀 더 이제 확충이 됐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왕권도 강화되는 게 이제 세조 때 의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어.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 인물이 성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성종 그 세조 때까지 근데 왕권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 이제 왕이 됐었는데 예종은 좀 일찍 죽어.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이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되었었는데, 얘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성종은 처음에 이제 그 대왕 대비 씨가 뭐 그 할머니의 이제 대왕 대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수렴청정, 그러니까 대왕 대비가 정치를 이제 대신을 했었단 말이야. 성종이 그 왕권이 셌겠냐 약했겠냐, 당연히 이제 약해졌었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종의 나머지 이제 성종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직접 정치를 할 때도 비슷하게 가는데, 왕권과 신하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균형을 이루었던 게 이제 성종 때였었어. 자, 세조 때는 그 신하들이 왕하고 같이 정치 토론했었던 그 경연을 없애버렸다 했잖아. 성종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연구기관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기관을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종보다 이전 왕이었던 세조가 있잖아. 조상이잖아. 조상이 집현전을 없애버렸는데 그걸 다시 되살려 버리면은 조상이 나쁜 어쩌면 조상이 잘못한 것밖에 안 되겠니? 그래서 조상인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버렸으니까 성종을 그걸 그대로 되살린 게 아니라 홍문관이라고 하는 비슷한 기구를 새로 이제 만들게 된단 말이야. 자, 홍문관에서 그리고 집현전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했어. 자, 집현전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연구뿐만 아니라 경연을 한다고 했지. 왕과 신하들이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두고 이제 그 토의를 했었던 게 경연이라고 했었는데,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경연도 부활하게 됐었어.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성종 때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잠깐 교과서로 이제 가보자 우리가. 자, 성종 때가 되면은 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돼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여지게 돼.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라고 하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조선의 뭐 굳이 따지자면 헌법은 민주국가에서 만든 것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조선의 헌법 가장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에는 나라를 다스리게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막 죽여라, 어떻게 벌해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왕 밑에 뭐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 의정부엔 또 이제 어떤 기구들 다스리게 하고, 이런 것들, 나라에서 한 나라의 모든 기구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기능들이 이제 정해진 그 모든 법전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이야. 의정부 6조 8 등에 관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경국대전이지. 이 경국대전의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음, 경국대전 나라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을 시켰단 말이야.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는 게 관리의 선발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그 경국대전 담겨 있고, 또 이제 그 지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국대전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이제 곧 살펴보기로 하게. 성종 때가 되면은 경국대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적용을 했었다 했잖아. 자, 이전까지는 왕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법들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에 따라서 각 그 기구에서 왕의 명령대로 이제 정치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왕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할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일일이 왕의 모든 명령 다 뭐 그 했던 말도 막 길고 막 하고 할 텐데, 다 일일이 막 참고해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경국대전이 정해져서 이 어떻게 보면 대법전으로 굉장히 두껍지만,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된다, 어떻게 판결하면 된다가 싹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치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 정확해질 수 있단 말이야. 글로 만들어진 법전에, 쉽게 말하면 왕이 그때그때 정하는 법이 아니라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글로 만들어져 있는 법전에 바탕을 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어. 또 한편으로는 그 성종 때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조 오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찬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국조 오레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그 조선 성리학의 이제 나라라고 했잖아. 성리학에서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백성이 이제 임금을 섬기고, 그 임금은 그 위엄을 보여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서는 오례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